원고를 보시면 어느 정도 듣기만 하셔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가 오늘 PPT를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생각 못했고요. 제가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서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좀 아픈데 그래도 한 2시간 되죠? 회장님? 2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 네, 1시간으로는 네, 조금 그렇고 1시간 반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이건수 편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충환 선생님이라든가 저의 선배님이나 또 동기들이 같은 비평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여성 작가 외에 강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우리 작가 선배님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한국화에 대한 고민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국화 여성작가회가 이런 세미나를 갖는 것,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전시를 가보고 협단체를 알고 있지만 전시 기간 중에 그냥 아티스트 통을 한다거나 간략하게 뭔가를 하는 거는 많이 봐왔어요. 근데 사전에 이렇게 대규모로 대학에서 저도 대학원 건물을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하시는 세미나는 처음이고요. 좀 남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술계도 하루가 다르게 각종 사건 사고와 이슈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무관심한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전시 기획을 하거나 비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 정보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살펴보는데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저는 오히려 한국화는 특히 경매에서 유혹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적이죠. 그 다음에 갈수록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조각도 마찬가지고 조각은 더 슬퍼요. 파나는 이미 없어졌다시피 하고요. 한국화는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치면 연극 장르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고요. 문학보다는 좀 더 낫고요. 문학은 제일 슬퍼요. 정말 비탄에 빠져있고요.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술로만 놓고 보면은 한국화가 그렇게 썩 밝은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80년대 수국화 운동할 때 이때랑 비교해보면 특히 그래요. 그런 변화가 있는 가운데 이런 세미나가 열렸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가 작업의 이유를 분명히 스스로에게 고지하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한국화 여성 작가회의 열린 태도,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저기 때 열린 태도가 사실 약간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원고도 무려 6장씩이나 열심히 다른 평론가를 쓴 원고를 봤는데 2장? 에이. 일단 양에서도 제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가 좀 되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짧아가지고 자꾸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되는 떼지지 않네. 한국화의 특징, 저는 국민현대미술관 소장품 심의위원이고요.
부산현대미술관 수장본부위원, 인천시민미술관 수장본부위원, 기자 등등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소형품 심사를 했어요. 한국가가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건 한국화의 이 작가의 작품은 한국화라고 하는 소위 전통적 범주에서의 작업인지 아니면 컨템포러리 씬에 맞는 작업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일단 기준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치우치면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체로는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한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장르, 그러니까 서양화라든가 특히 다매체, 다원주의가 워낙 요즘에 강하다 보니까 다매체적인 작업, 설치, 영상, 미디어 이런 쪽에 확실히 많은 그 예산이 할당되고 시민위원들의 저를 포함해서 결과도 그쪽에 무게감을 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한국화 하시는 분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국현이라든가 주요 국공립 미술관의 작품이 소장되지 않는다면 맥을 이어볼 수 있는 무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국화의 전체성을 가진 것이에요. 이겁니다. 한국화는 다원화된 관점화의 현재 노력이고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뭐 추상이니 구상이니 뭐 물질적이니 기념적이니 관념적이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거 자체는 이제 사실상 따지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작가들도 아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사이 어딘가에 노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흐름으로 보면 전통성을 모순하는 측면이에요. 네. 근데 이 전통성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 예를 들어서 송수연 선생님이라든가 김필호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익히 화단에서 이제는 원로가 되신 오래전부터 한국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시고 개관해 오신 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은 다른데요. 지금의 한국화를 보면 전통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마치 어설픈 민화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적 번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정확해요. 일단 조형적으로 정확하고 원본이 필히 존재해요.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성격이 강해요. 민화에 대한 평가를 그래요. 한국화는 그거는 약간은 다르지만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오방색을 쓴다거나 뭐 지금 원고도 썼습니다만은 뭐 세안도라든가 일부 오봉도라든가 뭐 정선의 금강연도라든가 이런 걸 밑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번안하는 걸 한국화가 라는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재료라는 측면은 기법이죠. 기법과 연관되는 거예요. 형식과 연관되는 거죠. 거기서 정말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국화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이전부터 동양화라는 범주 내에서 해왔던 정말 그것을 허둥지심으로 바라봤을까? 동반권서 행리만로라는 제가 글을 썼는데요. 과연 그런 레퍼런스가 있을까? 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외피만 변주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들인 것 같아요. 사물을 그린다고 칠게요. 그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정말 마음의 거울로서 그것을 바라봤느냐 한국화는 사실 철학이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종교라고 아직도 않잖아요. 사상이자 철학으로 보잖아요. 저는 한국화가 좋다고 봐요. 원래 또 그 태도 아래 한국화가 뿌리를 내가 그게 사실이고요. 노자나 장자의 글을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영집에 문틀을 뜯어다가 오브제를 갖다 붙이면 한국화일까? 그게 한국화의 현대적인 새로운 도전, 실험적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대중간에서 판단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신 선생님들의 작품을 다 모릅니다. 일부 작가 선생님 작품 제가 알아요. 평론을 쓴 작가분들이 여기 계세요. 김철 선생님 작품도 알고요. 몇 번분은 알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언급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뭔가 한국화라는 그 분야에 얽매여서 그 끝까지 걸어가기에 바쁘다는 굉장히 짙어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술이란 무엇일까? 예술의 목적은 뭘까? 그런 것도 질문하게 돼요. 근데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대면에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혼자 드는 생각은 그렇다. 그럼 예술가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냥 평면에 타블로에다가 일정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개입시켜서 어느 벽에 걸거나 바닥에 놓거나 뭔가 공간을 데코레이션하는 또는 자기 작품 이야기를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순전히 상상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작업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기의 작업을 가장 잘하세요. 평론가보다도 사실은 선생님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용기가 없어서 또는 들여다볼 자신이 없어서 그 현실에 대한 그 독파하려고 하는, 독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약화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국화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작가 선생님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네. 서양 아닌 동양 아닌 이런 그 구분을 논하는 것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사실 크게 부각되는 개념은 아니죠. 그것은 재료와 형식 중심의 논리고 사실 예술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개의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체성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미학적인 가치, 그러니까 미술사적인 의미, 이게 반드시 개입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치될 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게 한국화가 아니어도 되고요. 한국화이면 또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충실하게 접근하고 계신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곱씹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기 써있듯이 비전통적 수법을 근간으로 한 작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적이라고 하나 장르와 한계 간 경계를 현재시킨 작업들. 네. 그리고 가변적이면서 하나의 평면에서 벗어나서 공간 장악대로 갖춘 작업들이 한국화라는 명맥 내에 유지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은요, 사실 그 갖춘 작업들이 한국화라는 명맥 내에 유지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은요, 사실 그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은 특히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그쪽에 문화적 영향을 받으신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녹록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그 문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상징계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익히 구조화된 부분에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했던 그 언어가 다시 재탕되고 재현되고 있음을 새롭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계 속에 있는 작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계에 체화된 내재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도 학부 때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비디오를 다녔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생리랄까 생태를 조금은 알아요. 전시회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 쫄딱 망했지만 썩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나는 재주가 없구나 싶어서 진작에 포기한 케이스예요.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구나 라고까지 좌절 그런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시가 무엇인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익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훨씬 즐겁고 뭔가 친밀하고 조금 더 작가의 편에 서게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징계 속과 상상계 속에 있는 분들의 특징은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 아니 무의식화돼 있을 뿐더러 그것이 나아가서는 새롭다고까지 판단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그림 작업을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면서도 지나가거나 더 이상 뭔가 읽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뒷문에서 이런 일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미술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게 한국화라는 명패를 달고 있지만 한국화 인지에 대한 사실 어법에서는 차이가 크고 그러면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소위 동시대 미술에서의 흐름에 부합한다고도 부합은 한다고 하겠지만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변별력이 없는 작업이라면 어느 지점을 그냥 물어봐야 될까? 이 모든 것이 특단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한국과는 조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양단 간에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양단 간에 어느 한쪽에서 확실한 분동을 갖고 있다면 뚜렷한 개성과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텐데 그도 저도 아니라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장르와 경계 사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중간 우리 예술가들은 연평균 수입이 8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돼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정말 가성비 없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작가가 결혼하기 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말 멋진 젊은 작가가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남편이 갑자기 너는 네가 좋아하는 하면서 돈만 깎았을 때 그거 그만두면 안 되겠니? 네가 하는 짓이 사회에 어떤 일이 된다 생각하니라고 진지하게 그래, 일반인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술은 쓸모없는 짓이라고는 하지 않냐. 그들은. 근데 안타까운 건 결혼하기 전에 왜 그거 몰랐니? 이제 와서 여기까지 났는데 선녀도 못 올라가 하는 거 이제 안타깝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다.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은 너는 예술가는 반무당이거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병기 들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무시해. 그냥 해. 그거 안 하면 진짜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릴걸? 안 그러면 헤어져야 돼. 근데 그게 쉽겠어? 선녀와 나는 그 생각해봐. 어려워. 그런데 예술 여자 작가들은 특히 그래요. 시장에서도요 여성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남성 작가들보다 약간 비인기예요. 특히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작가의 작업을 구입해서 내가 어떤 투자로서의 뜻이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기여하고 싶지만
여성 작가는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하기 때문에 단절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작가가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된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작업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남성 작가의 작업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봤죠. 맞아요. 네. 예술복지단 이사로 있으면서 그런 예술활동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요. 경력 단절로 자료를 내시는 분들의 거의 100%는 여자분들이에요. 네. 그거 구제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들. 자, 그런 걸 떠나서 여성 작가들의 조건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예술가라고 놓고 봤을 때요. 예술가는 사회의 어떤 것과 그 타협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오히려 더 저항적이고 비판적이죠. 그러려면 스스로한테도 사실 저항적이고 비판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는 굉장히 나약해요. 네. 두려움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두려움. 그리고 주변이 변하는 것에 대한 초조함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나랑 중앙대 출신의 동양학과 출신의 개인 작가는 뭐 선생님 몇 학번이시죠? 16학번 걔는 저기 어디야? 괜찮은 미술관 어디야? 어디가 괜찮지? 어디가 괜찮은 미술관? 네, 서울시립이라고 할게요. 뭐 서울시 굉장한데 난 뭐지? 사실 예술은 출발점도 다르고요 도착점도 다르거든요.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연연하게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에너지를 제때 붙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급하고 조급한 작업들이 나와요. 학습이 안 되죠. 동방건서 만공의 책 있나요? 강일모요. 행리만로. 옆나라 일본에서 여기를 정시도 안 갈걸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뭐 광주 비엔날레 보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한 분, 또 두 분, 세 분. 그렇게 지금 한 50분 되는 것 같은데 세 분. 네, 광주 비엔날레는 좀 멀어서 붙여요. 국립현대미술관에 1960년대, 70년대 실험미술전 보신 선생님 한 분, 두 분, 두 분. 네. 카셀 도큐멘터리, SBN에 이런 거 아직은 받지도 않지만 가까운 데 우리 안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하고는 벽이 다르죠. 근데 어제도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지 않고 무슨 꼴 귀신으로 그림을 그리냐. 도대체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 간혹 가다가 제가 딴 얘기인데요. 편집장 생활, 토벌리 같은 미술세계 편집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어이없는 작가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작가님인지 아세요? 전 전화해가지고 홍 편집장 나 특집으로 안 다뤄줘? 이거였어요. 왜 자기 특집으로 안 다루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잡지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집장이니까. 네. 나 다 알아. 그 다음부터 부탁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 뭘 다 알아서 알겠어요. 대화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가까이 있는 전시도 안 보고 책도 하나 한 번 안 읽고 대학원 친구들한테 전공이 조선하고 책이에요. 앞에 있는 친구가 가장 많이 옛날에는 뭐 13일, 13번 이랬잖아요. 주거. 근데 지금은 앞에 있는 친구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는 집에 네 전공서적 몇 권이나 있니?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세요. 하나.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셀 수 있을 정도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 핸드폰만 봐. 유튜브만 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자세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술가가 되네. 아니, 그 너는 작업을 무슨 기준으로 하니? 주제는 어디서 발견하니? 찾니? 그러니까 여전히 상상의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창작도 되지 않는 거고 차별화도 되지 않고 네가 했던 작업들 멋있다고 발표했지 이미 다 했어. 네가 쓰는 재료 회화의 역사가 수만 년이야. 안 했겠니? 자, 지금도 파수로 그리는 작가, 뭐 티백으로 이용하는 작가, 크리스탈을 하는 작가 얼마나 많아. 식물 세상에 얼마나 좋던데 서양하고 합치면 더 많고 너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작업이 발전하지 않는다. 답은 굉장히 쉬운 데 있거든요. 근데 예술가는 자기 스스로한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정하게 되고 그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이 많아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국 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서양은 보세요. 다 이제 옥션의 경매에 팔기 위해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돼요. 이분들은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라는 포장을 한 업자들이다. 이게 영상으로 나가면 좀 반가워요. 갑자기 확 부러워지네. 댓글만 막아주세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프리즈, 키아프, 이거니 커넥션이요. 부산시립미술관에 7만 명. 12만 명, 국립현대미술관이 25만 명, 광주시립미술관 4만 명, 경남도립미술관 7만 명, 대구미술관에 10만 명, 10만 명 들었어요. 석달 넉 달 동안 되게 많죠. 이번에 컬렉션이 갖고 있는 그런 귀한 작품, 네. 뭐 인랑제습도라든가 이런 거는 뭐 보기가 힘든 작업이잖아요. 박수봉, 이준선 한국 거작가도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많아 보이는 게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프리즘 4일 정도, 5일 정도 행사에 보통 10만 명 몰려요. 자, 석 달 열린 전시에 10만 명과 5일 열린 전시에 10만 명. 이걸 그냥 획기적으로 놓고 보면 숫자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훨씬 다채롭죠. 그리고 인간을 자극하는 돈이 운영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도 다 볼 수 있고요. 피카소부터 샤갈, 아주 옛날 전통적인 작가부터 컨템포러리 작가까지 다 있죠. 이번에 컬렉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조지 컨너라든가 데미안 하스트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빛나는 영광에 비하면 사실 자꾸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수근 우리나라에서나 백수근이지 외국 나가면 박수근 누가 알아요? 그래서 조지 컨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라카미 타카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라카미 타카시 부산시립미술관 전시해가지고 10만 명인가 20만 명 넘게 들었던 짧은 기간입니다. 이번에 컬렉션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부산의 날이 대박쳤죠. 대북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자기 스스로를 관조하듯 바라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 진실한 거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냉정해야 돼요. 학습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사실 말리는 않는 그림이라고 봐요.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설치미술이든 뭐 퍼포먼스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걸 놓고 예술성을 판단을 하거든요. 예술성의 판단 요소는 뭘까요? 자, 첫 번째, 미술자적 성부성, 미학적 가치. 이 두 개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이 두 개는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실제로 1위부터 10위까지 그 1조 원 시대의 그 대부분의
수천억 원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화랑이 600개 정도가 있는데요. 10개 정도가 한국 화랑 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을 타파하려면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예술성을 타해야 됩니다. 비하적 가치가 정말 중요해요. 다 그분들은 리서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월드와이드가 되면 최고겠죠. 자, 한국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5개 분류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의 미술은 서구적 메커니즘이 많이 도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구 사료를 남들보다 10개 정도가 한국 화랑 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을 타파하려면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예술성을 타해야 됩니다. 비하적 가치가 정말 중요해요. 다 그분들은 리서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월드와이드가 되면 최고겠죠. 자, 한국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5개 분류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의 미술은 서구적 메커니즘이 많이 도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구 사료를 남들보다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문화 중재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왔고요. 또 그런 사료를 전파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유로 대접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구 미술에 접속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네. 한국말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을 것이고, 그 성격을 잘 발화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때문에 한국화, 내가 한국화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곱씹어도 나쁘지 않고요. 한국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작품. 사실 이런 경향의 작품이라고 쓰긴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서가 아니라 정신을 반영하는 작업이 한국적인 정신. 사실 한국적인 정신이라는 게 논의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필자마다 사실 다르고, 개평하시는 분이나 전시 계획하시는 분들도 저마다 다릅니다. 저는 진리를 표현하는 것, 예술을 통해서 진실, 인성을 새롭게 체화하는 것, 또는 발견하는 것, 인격체로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말이 갖고 있는 정신성이라고 봐요. 서구에서는 합리주의적, 수정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서구에서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동양화를, 한국화를 통해서 어떤 품격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은 인성의 해방이라든가 진리의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지, 형식과 기법이 어떠냐는 안 보거든요. 네. 지금 누가 사군자 치나요?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안 합니다. 그만큼 변화된 시대에 만큼 맞게끔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한국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 화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술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작가들보다는 특히 한국화 작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고민을 안고 가야만 된다고 봐요. 그래야 한국화를 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봐요.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원고를 쓰면서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지점이 그렇게 차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대교 약조이라는 거죠. 기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교가 너무 난무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외피만 그럴싸한 그림들이 한국화 있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화 작가들을 보면 그분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게 돼요. 작품이 곧 거기서 비롯된다고 보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한국화 작가님한테는 그래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한국화 이걸 배울 때 아마 이런 화론이 있다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죠. 기교는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기교가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차이. 우리 선생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화 작가라고 하면 조금 더 불교의 관점에서 이제 종교를 보듯이 저는 가톨릭이지만 가톨릭의 이런 종교의 개념으로 불교를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분의 공덕과 스님이 있다면 그분의 공덕과 내공과 수견과 기타 등등 경행과 태도와 자세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는 거죠. 한국화 작가님들이라면 자기 스스로조차 자아 형성 과정에서조차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여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껍데기죠. 껍데기. 경쟁이 안 되는 껍데기. 그 외피는 보다 화려한 게 많고 보다 현란한 기법이 많고 훨씬 더 최첨단 메커니즘을 활용한 작업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기서 한국화가 어떤 가중치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봐요. 이게 한국성에 대한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현장에서 실망스럽다고 느꼈던 것들입니다. 한국화라는 용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동양화였죠. 우리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 한국화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학과, 동양학과보다는 한국학과가 많고 한국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제 한 40년, 50년 돼가지만 우리 어른들의 일본어는 별로입니다. 과거에는 서양화, 이런 우리 조선화, 과거에 조선화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조선화라고 하는 우리말의 것을 갖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것이 다 와야 되고 그들의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일본어와 대척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동양화를 쓰게 된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였겠죠. 한국이 갖고 있는 주체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논하는 것은 사실 조금 진거하죠. 그래도 한국화를 하신다는 분들은 용어의 출발부터 원료부터 천천히 들어가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내 작업의 근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 써 있는 것은 제가 써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먹과 분체를 쓰는 것과 이런 내용을 가끔씩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페이스북 하고요. 나는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어떤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은 자기 PR 시대예요. 무슨 평범한 일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좋은 작가 발굴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이경성 선생님이나 이일 선생님 시대고요. 지금은 알아서 자기도 그냥 PR도 하고 정보도 올리고 소통해야 돼요. 물론 작품이 좋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이겠지만 선생님도 노력하셔야죠. 그래야지 또 이렇게 멋진 정치도 하고 좀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배우이나 인스타에 그림을 올릴 수가 없어. 왜요? 누가 베껴? 누가 베껴요? 아니야. 베껴. 이건 나만의 독창성. 자세히 저는 독창성 없는데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죠. 그런 기회가 되면 올려도 돼요. 그 베낀다면 성공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베끼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아 이거 김철 선생님과 베낀 거구나?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그거에 철옹성 같은 성을 짓고서는 올리셔도 되고 홍보해도 되고 거기다가 넋두리를 써도 되고 또 때론 진지하게 글을 써도 되고 예술가 그런 자유분방함이 있어요. 뭐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복과 분체를 쓰면 한국화예요. 국립연대교 제가 작년에 과천관에서요 새해창입니다. 전시를 했어요. 대대적인 기획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색깔을 쓰면 다 채색화래요. 그래서 엄청난 지탕을 하는 거죠. 채색화의 정의를 보고 거기는 신상훈 선생님의 조각 작품, 젊은 작가의 미디어트, 엉망진창이에요 전시가. 그리고 채색화래. 다 민화의 어느 조계종 스님의 전 조계종 스님이 그런 그림 그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전시하냐고. 그러니까 이 인맥을 전시한 거겠지. 그런 부조리도 싫고 정작 여기 들어올 사람은 박세관 선생님 작품 옆에 조계종 총무원장 출신의 스님의 그림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그러면 그건 다 좋아. 그렇죠? 색깔 있으면 다 채석하라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길거리 혁필화 지금 없어졌죠? 혁필화.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네? 인도?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림들 다 걸렸어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야, 그게 우리나라 현대미술관의 현주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북한에서 존시한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한국과 작가야. 캘리그라피 하신 거예요. 나 채색과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체와 한지를 쓰면 다 한국화라고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그런 오해를 심어준다니까.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스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를 샀고, 예술가는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진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논의로 삼고 자기 작품을 그걸 통해서 담론을 만드는 게 예술가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목과 분체 속다고 한국화나 그렇게 인정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한국화에 대한 고찰 그건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네, 아까 얘기한 추사가 얘기한 거죠. 논의 강조는 흥남비로는 사실 이거 필요합니다. 논의 강조하지만 기준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기준을 잡으려면 이거 필요해요. 저는 사실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여요. 얼마 전에 또 눈병이 걸려가지고 한동안 거의 봉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도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병원 가서 의료실 가서 치료받고 눈곱 떼내면서 글을 써야 되고요. 지금도 미술 평론이라든가 뭐 월간 미술 이런 기본 뭐 이런 거 신문 칼럼 네, 눈이 혹사되는 거 알면서도 사실은 매일 써요. 매일 쓰는데 신체는 과거 같지 않아요. 제가 김준호 선생님을 만난 게 이미 한 20년, 30년 가까이 돼요. 그때는 파릇파릇한 혈기왕성한 글 하나로 정말 한국 미술계의 암덩이 같은 존재들을 실명으로 썼다가 고소까지 당해가지고 참 초반이니까 얼마나 혈기 왕성했겠어요. 지금도 그 미술세계에 같이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선생님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분들이 네. 홍석장, 대법부터 줄줄이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일을 해가지고 회사는 잘리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혈기 왕성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신체도 옛날 같지 않고요.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정도는 낫겠지만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도 매일 책을 보고 매일 연구를 하고 매일 전시를 보러 다녀요. 근데 하물며 비평가보다 더 훌륭한 작가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대학교 미술인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비평가들은요 작가들보다 사실 별로 못해요.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한다는 직업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글의 권위 때문에 무게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생성되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미술계의 주인은 작가님들이죠. 작가들이 없다면 저희 같은 사람 존재할 수도 없고 잡지도 없고 미술관도 없고 계절도 없겠죠. 따라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분들 그 이전에 나에 대한 성찰, 자각, 반성, 관조, 고뇌 철학과 사상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어떤 장면보다 그래서 썼습니다. 서구의 기법과 양식을 사용하는 과정과 우리 미술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용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모색, 수용해야 할 강의성도 크게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럴싸한 전통의 현대적 번안이니 재해석이니 하면서 무늬만 가져와서 상품성을 말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공간의 나이트를 도배시한 채 겉만 내끼는 내적 운율 없이 여백의 미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 여백에 미 없어요. 그냥 여백이 있는 것 뿐이지 대부분은. 네. 김영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적인 그림이 과연 뭐냐? 한국과 맞닿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 어떤 논문에 나와 있는 이런 서적보다 첫 봐도 한국이 그리는 그림이 진정한 한국이다. 이거는 형이상학적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만큼 정답을 유추할 수 없어요. 그냥 척 봐도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척 봐도 아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을 구별 잘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중국인, 일본인 구별해요. 네. 일본 여행을 가든 뭐 중국 여행을 가든 한국 사람 지나가는 거 말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금슬금 피해가죠. 일본 애들, 일본에서 여기 애들 같이 만나면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박수치기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한국인이네. 매 눈을 하고 있어가지고 100m 전방에서 알아봐요. 우리는
한국인은 알아요. 그림도 한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의 그림은 첫 보면 압니다. 김용준 선생님 말씀은 정말 정답이에요. 선생님들 그림 진짜 나는 한국파라, 한국파 작가야, 한국 수학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봤을 때 이야, 그러니까 전문가죠.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봤을 때 와 진짜 한국적이다 이런 느낌을 심어준다면 네, 성공한 거예요. 첫 봐도 한국인이 그린 그림이 진정한 한국적인 것. 네. 서구 친구들은 이거 구별 못해요. 네. 그냥 한지만 봐도 신기해요. 한국과 시민이가 LA에도 뭐라고요? 분관이라거나 뭐라고요? 지부. 아 지부. 네. 지부. 네. 지부가 있다면서요? 야 이건 진짜 놀랄만한 일이에요. 저는 많은 미술단체를 알고 있고 협회장을 알고 있지만 LA에 그것도 순수한 그 아메리칸 미국인이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한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한지가 신기해가지고 구입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은 좀 놀랄 일이에요. 걔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한국화를 공부하겠다고 회원까지 가입한다고 회비를 내면서 저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자세히도 스스로. 아 그렇지. 그것도 지그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모노화 유행할 때 모노화 한 뭐 지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뭐 외국에 있었나요? 없어요. 아니 어떤 단체를 통틀어서 외국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지부는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한국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지 몰라도 어쨌든 한국화냐 중국화냐 뭐 일본화냐 언뜻 봐서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네.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일본화가 중국화가 어떤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수화만 갖다 놓고 보면 모를걸요. 아, 중국의 산수화와 한국의 산수화가 뭔 차이가 있겠어요? 모를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뭐 실경이니 징경이니 뭐야 걔네들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못하죠. 공부나 해야. 네 번째는 오방색이 잘 등장해요. 한국화에. 오방색을 쓰면 한국화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럼 오방색에 대한 연구 제도를 했을까? 아니야. 그럼 저는 배우고 싶거든요. 오방색을 제가 잘 모르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방색을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설명을 잘 안 해줘. 사실은 못하는 거겠죠. 백자의 상당 기법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갖다가 쓰면 한국적인가? 이거는 한국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소위 백자, 다랑아리 이런 거 그걸 갖다가 다랑아리 자체를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다랑아리를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북적으로 뜬다든가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랑아리를 재현했다고 하는 것들 저는 다 이상해요. 다랑아리는 그 시대 다랑아리가 진짜지 아니 뭐 도제식으로 배웠대? 지금 그런 시대인데 누가 그런 걸 전수시킨 사람이 아닌가요? 다 도봉으로 일본어로 끌려가지고 다랑아리긴 한가요? 그리고 그걸 또 다랑아리 사진으로 찍어서 한국적 그 질감의 투박함 눈으로 보고 만졌을 때의 그 감각적인 것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뇌와 삶의 일상이 들어있던 것
손때의 느낌. 정형미는 없지만 오히려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질서를 와해시키는 무질서 속 질서. 이게 다랑아의 특징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재현했어. 그 시대와 상관도 없고 손때 묻은 것도 아니고 껍데기만 갖다 오면 그게 한국적이냐. 근데 그거를 더군다나 그리기까지. 그린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물감과 캔버스의 조합뿐이에요. 단지. 사실은. 물질과 물질의 만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건. 아주 차갑게 얘기하면. 거기서 무슨 한국성이 나와. 다랑아를 그리면 한국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그게 또 겁나 잘 팔려요. 그래서 6월달이 되면 카세리아도 베니스 비엔날이 열리고 하여튼 바들이 스위스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바지는 피해가 일부러. 스위스 안 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왜? 한국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 한국적인가 하고 들고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 문실에서 못 보겠는 거. 그래서 패스 이렇게 스위스 좋죠. 소가 풀뚝 끓고 태양은 밝고 선선하고 대지 넓고 물가기 쓰고 파도. 근데 패스. 독일 가서 그냥 프랑크 소세지나 더 먹는 게 더 이득이야. 이 생각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한국성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한국을 넘어서 시장을 넘어서 세계에 뿌리가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 감수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척 봐도 한국적이지 않은 거예요. 척 봐도 한국적으로 여기는 거는 지식이 짧아서 거고 해안이 없어서 거고 저는 정서보다 그래서 이 정신부터 시작을 해서 뿌리를 뻗어서 정서까지도 하는 그것이 진짜 한국화고 한국화에 대한 잣대는 조금 더 엄한 편인 거죠. 근데 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용은 한 중국에 가깝지. 그 다음에 왜 그 삼조고 뭐 이런 거 고려 뭐 이런 왕릉에서 들려온 이게 형식은 빌려오지만 본질은 따르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은 평론을 안 쓰는데 안 쓴다고 거절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어설프더라도 시각적인 걸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한국가 작가라고 하더라도 뿌리를 갖고 있대 끝없이 변주되는 작업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오늘날의 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한국적인 그거에 정말 밀도 있게 하거나 삼조곡을 그리는 아니 고려시대 능 가봤냐고 북한에 있는데 그런 그 평론을 안 쓰게 되면은 안 쓰는 그만이고 인생고에 타격을 받겠지만 거절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상처받을까봐. 또 워낙에 그 칼럼이나 이런 걸로 독서를 많이 해서 그렇잖아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한국과의 성작가 왜 이렇게 강의를 오게 된 게 무한 관계불량하다니까요. 친구가 없어.
아니 예를 들어서 예술경영 지원선 사장님, 야 너네 작가한테 직거래 시키지 마. 작가가 딜러야? 그럼 화랑이 유튜브 시장이 해야지. 왜 작가한테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알아서 팔을까라고 정부에서 세금내가면서 그거는 옳은 게 아니야.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거고 작가는 작가지 갤러리스트가 아니야. 딜러도 아니고. 그래서 글을 하나 썼어요. 천박한 예술경영지원센터. 절연이죠, 절연.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거야. 안 써야 되는데. 아직도 미술세계 편집장 시절에 혈기왕성함이 조금은 남아있어가지고 국립현대 미술관.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온 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강화도에 가기 때문에요. 강화도에서 이 흑수포까지 출근 시간을 끌고 온다는 건 정말 다리 몇 개 건너는지 몰라요. 한 2시간 반 정도는 후가 와야 되거든요. 멀진 않아요. 한 60km? 우리는요, 저는 강화도는 이마트도 없고 백화점도 필요 없죠. 제일 큰 마트가 하나로 마트거든요. 얼마 전에 다이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화내다니까요. 드디어 강원도 비화를 하는구나. 운명시대가 되는 다이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벅스도 들어왔어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그 출근할 때 스벅 한잔 하는 마음. 시골이에요. 네. 풍경도 좋고요, 공기 좋고요. 아직 갯벌에도 볼 수 있어요. 반딧불이, 두루미, 붕어, 가마무지, 코스모스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한 1년에 1000만 명이 온답니다. 근교다 보니까. 그리고 강화 5일장 2와 7로 끝나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는 이 7만 딱 걸리면 두문붙이라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미운지 아세요? 저 원주민으로서.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가면요. 작금의 한국화의 그리고 강화 5일장 2와 7로 끝나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는 이 7만 딱 걸리면 두문붙이라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미운지 아세요? 저 원주민으로서.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가면요. 작금의 한국화의 많은 부분에서는 참되고 같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여운들, 특히 당대성이 좀처럼 묻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당대성,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시대 한국사회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전선 그리고 정신과 정서를 현재로 보고식하는 것이고요. 매피만 비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과 진리의 추구, 사전의 진리를 예술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액체를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사상이나 정서를 완벽하게 소화, 실현시키려 할 때 비로소 올바른 한국사를 획득할 수 있다. 이 결론이고요. 자, 형식이 아닌 정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란 인간과 다양성에 대한 탐미, 저지감이, 사색임이, 불완전한 인간 존재의 포용, 간접 태도, 예술, 인문학적 가치관과 품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화는 특히 이 마지막 부분, 인간적 품격, 인문학적 물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지식도 충만해야 되고요. 인격적인 품격도 높아야겠죠?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조각을 하시는 작가님들하고 서양화, 한국화 하시는 작가님들하고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조각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면 그냥 시원시원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다 그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투박하지만 뒤끝없고 털털하지만 손 크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회화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약간 쫀쫀해. 섬세, 예민해. 혈액형으로 보면 다 A형인가? 조금 어려운고. 네. 이렇게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서해하시는 분들 만나면요.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네. 약간 달라요. 네. 내 얘기를 왜 했지? 품격. 네. 근데 한국화 선생님들을 만나면 정말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화 선생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의범절하세요. 예의가 바르세요. 네. 형식상의 유사성이 아닌 비가시적인 모습에서의 정신성. 네. 앞서 언급한 것들은 비가시적인 거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국화는 그런 것이 추구돼야 되는 예술 장르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성을 잇고자 하면서도 형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치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표현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오늘날의 미술에서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재료와 형식의 경계를 넘어서 시각 예술이라는 보다 커다란 통합적 무대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당대성이 나와요. 당대성은 동시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 대한 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념, 중국 동양화의 관념론이 아니에요. 굳이 조선시대로 비교하자면 진경이 가까워집니다. 사실상 현실 세계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 그게 서구나 동양이나 한국이나 컨텍스트가 같은데요. 예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한국과 서양과 조각, 조성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술가고 예술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예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장르의 그거는 사실 구체적인 거죠. 예술이 과연 무엇이냐? 예술을 왜 해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왜 예술가인가? 이 부분이 당대성하고는 굉장히 맞습니다. 만약에 이 비극적이고 슬픈 세상을 예술가가 당하지 않는다면 예술은 왜 존재해야만 되는가? 이거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웨이웨이가 하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 아이웨이 얘기에 정말 공감했어요. 예술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심미적인 것, 자, 미를 추구하는 거 좋죠. 근데요, 미는요, 무목적적 쾌락이에요. 사실 쾌락은 목적이 없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단지. 근데 예술가가 심미적인 것만 탐한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혼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미를 탐한들,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까? 진짜 미에 천착할 만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잠깐 비껴서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없을까? 아름다움도 중요하고 가치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예술가로서 오늘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의 주변을 살펴보지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표현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저는 약간 반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대성은요, 현실 제도권 내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 요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심사평을 쓸 때 앞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말 쓰지만 뒤에는 진짜를 써요. 자기 얘기만 한다. 네. 우리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만 한다. 당대성이 익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기 얘기, 이게 좀 그런 게 특히 젊은 작가들한테 많이 드러나는 문제인데, 현상인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모든 예술의 주제는 나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술의 주체로서의 나, 예술가가 예술의 주체로서 나라는 것은 세상에 그 많이 부유한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나라는 거푸집을 통해서, 걸음망을 통해서 뽑아내라는 뜻이지, 그냥 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를 해서 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는 내용을 누가 공감할까요? 누가 관심 있겠어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어. 누가 그거에 공감하겠냐고. 개 물린 사람만 공감하지. 근데 개한테 물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지극히 그냥 자기 자신의 얘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의 나장군의 띠브라든가 케냐의 그 카셀 전시했던 그 케냐의 그룹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밍웨이, 대만의 리밍웨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국의 리크트 티라바니아라든가, 이런 작가들은요 자기 얘기 절대 안 하죠. 우리의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우리 인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의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 방법은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당대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내 예술을 통해서. 내 예술 작품은, 이 작품은 누구의 감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감상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치는 그게 아니라 논의의 주체이자 매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내 작품을 통해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토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고, 그 단초를 만드는 기획자이자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내가 하겠다라고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미술. 이게 한국화라고 해서 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대성이 소중하다면 당연히 예술가들도 그렇게 가야겠죠.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세계적인 작가예요. 당대성은 누구 그 부르주아의 그의 일부 부르주아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작가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팔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이거는 접근법이 다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면 작가들이지? 이건 아니에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사고 싶은 사람 잘했지. 근데 그게 팔려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19세기까지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왔습니다. 부조와 권력과 왕이라든가 이런 봉건적 체제 내에서 그들의 노블 받으면서 예술가들은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이후 인간사가 나오면서 예술가들이 자유의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의 종속이 돼가지고 작가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헌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미련한 게,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벌든가. 정말 돈도 많이 못 벌어요. 한참 잘 나갔던 2007년 이때 2017년인가 2017년 때 하도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단군 이래 최대의 미술시장 호황이었다고 하던 시절 잘 나간 작가는 100억도 벌었어요. 100억.
지금은 자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술은 내가 무언가를 인류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알량하게 당장 몇 푼의 돈을 향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생산을 한다면 그건 그냥 억자고 또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버냐 또 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벌이 있어라도 되면 할만하지. 제프 코스가 안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제프 코스가 안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들 제프 코스를 뜯는거든요. 그런데 만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한두 명. 대부분은 그 근처에는 못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명예와 존중과 이런 걸로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가를 존중하는 이유? 잘 나가서가 아니죠. 못 사는 걸 잘 나가서. 못 살죠. 그래도 우리가 예술가라고 명함 내면서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자존감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알아서 갖다 주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얻는 것도 아니고, 후배들한테 존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권력을 타네. 그 권력 천년만년 돈이나 하고 싶이로. 지난 50년, 60년, 70년 살았던 역사를 단 몇 년과의 관직과 받고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대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예술에 대해서는 사실 아쉽다고 여겨요. 현실을 살아가고 시대는 변하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은 것만 그리냐고 어떻게 이 변화된 시절을 반영하지 못하냐고 제가 그 흥분하고 말을 빨아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자, 일례를 들어볼까요? 김창렬 선생님 아시죠? 자, 1973년부터 물방울을 그렸어요. 자꾸 하셨지만 자꾸 하신 전날에 물방울을 그리셨을 거예요. 그럼 73년의 물방울과 지금의 물방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냥 물방울. 혹자는 집념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얘기해요. 인정합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것을 못 보는 이유는 뭘까? 이승태, 김구림, 이건영 이런 분들 볼까요? 반대로. 항상 그림이 변해요. 작품이 변해요. 설치도 했다, 펜을 했다, 먹도 썼다, 핸드도 썼다, 그냥 캔버스를 썼다 이래요. 오브제 갖고놓기도 하고. 그분들은 평생 아웃사이더로 제도권 내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은 앞서서 제도권에서 영화를 그렸던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그냥 높은 그냥 조금 만지다가 그냥 잊혀지는 예술가로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주의상스 아시죠? 고통의 쾌락. 약간은 그거를 예술가의 전공으로 봤거든요. 자, 그게 맞다면 우리는 예술가적 학원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런 분들은 다 그런 쪽으로 살아요. 저 역시도 존경합니다. 그런 삶을 사신 예술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일평생 그렇게 힘든 와중에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고문받으면서 꿋꿋하게 다리 잡아가면서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비추고자 예술가라는 이유로 걸어왔다는 거에서 저는 존경을 해요. 그 어떤 작가님들보다 이유한 박사도 생각하지 않아요. 좋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후배 예술인으로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늘 당대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아름답게도 피력했고요, 거칠게도 피력했고요, 글로도 썼고요, 그림으로도 그렸습니다. 말로도 했고 패션쇼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휘력은 다 끌어 모아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건 이제 미술사에 남게 됐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는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휘력은 다 끌어 모아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건 이제 미술사에 남게 됐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는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론가가 보통은 뭔가를 지시하고 뭐 지도하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게 틀린 거예요. 한국만 좀 이상한데요. 저는 선생님 배우고 싶은 게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를 만나면 저는 거기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글을 쓰지만 나중에 선생님 덕분에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분이 살지 않았던 세상을 나는 아직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온 세상을 아직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게 돼요. 배우게 되고 또 그분이 1960년대 활동을 했다면 60년대에는 제가 태어날 줄 알았어요. 끝물에 태어났기 때문에 60년대는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살았던 곳을 나는 좋은 값어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배울 게 많아요. 근데 한국의 평론가들은 사실 나이가 젊어도 원로 작가한테 뭔가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뒤집지고 보고 아니에요. 평론가는 사실 작가한테 배우는 입장이 돼요. 학생 입장이 되는 게 맞아요. 다만 글을 쓸 때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태도는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나의 글 쓰는 데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그분들 연세가 되면, 나이가 되면 외국인들한테는 더 많은 것을 풍부하게 알려줄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사람이 맞더라까지 더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실 건가?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0 넘어가면요 이게 백도가 안 돼요. 30대까지는 예술하다 마음에 안 들면 나 꺼야지. 딴건 싫어? 그것만 하려고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공무원 하지? 공무원은 싫어? 공무원만 추가하고 하는 사람들이 흘러들면 장사하지? 뭐 치킨집 가게? 치킨집만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할 게 없어, 할 게. 고깃집 하지? 사람들 고기만 먹는 줄 알지? 많아. 뭐 할 거야? 그래도 30대까지는 기회라는 게 좀 있어. 40 넘어가면. 물러설 수가 없어, 이제. 싫든 좋든 앞으로 가야 돼. 자, 40은 그렇다. 50 넘으면. 네. 이게 윷놀이가 안 돼요. 어버서 가지도 못해요. 이때는 자기 철학이 완성되는 시기 아닙니까? 네. 60 정도 되면 스타일이 나오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제 스타일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스타일이 어디냐? 스타일이 없는 게 정상인 거야. 그거는 원로 정도 되셔야 오랜 경험과 내용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60 정도, 50kg 넘는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길을 이제는 뚜벅뚜벅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걸으면 좋잖아요. 예술가로서의 책임의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그냥 나이만 많지 무슨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하얗지만 생각보다 젊어요. 참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영양고생인데요. 저요? 네. 아이고 또 그런 걸 또. 저요? 70년생입니다. 젊죠? 네. 저보다 여기 좀 어렵네요. 지금의 당대성을 얘기할 때 형식은요, 정신과 물질, 법과 적어, 그다음에 사회적 공간과 시공간 이것에 대한 구분조차 두지 않고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탈경계라는 이름으로 자유왕래를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화라는 뿌리에 근간한 뿌리에 근간이 뿌리죠. 뿌리에 바탕을 둔 뿌리잖아. 뿌리에 근간이면 뿌리에 줄기에 뿌리에 어쨌든 뿌리로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작가님들이라면은 뭐 탈경계까지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지만 컨템포레이션에서의 예술적 역량을 확장시키고 싶은 작가님들이 계신다면 경계를 건너줘야 돼요. 네. 이거는 장르의 구분을 스스로 프레임화시키면 확장 안 되겠죠. 네. 나는 호민하던 단어는 항상 뭐만 찾아. 이거 정말 아닌 거예요. 저기 보니까 새로 나온 아크릴도 있네. 골드 좋다던데 한번 써봐. 한지? 장판지에다 한번 그려보면 안 될까? 이 정도. 파피루스,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잘생겨졌다는데 글과 그림이 파피루스부에서 한번 해볼까? 재밌잖아요, 일단. 그리고 나한테 맞는 조용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술성은 따로 별도의 문제지만 그렇게 실험적인 것을 자꾸 갈구하는 거죠. 영상도 해보고. 내가 쑥스럽지만 퍼포먼스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비난하겠지? 아니야. 예술가인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술가는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력을 저항해야죠. 일반 사물과 예술품의 구분 이것도 넘어서요. 주제, 소재, 기법 다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의 작품은 시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회화나 사진, 조각 이런 전통적 표현 방식은 진부하고요. 네. 혼합 감각적인 예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아주 흥미롭게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작품은 어느 방향일까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시면 되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술에 무슨 나이가 필요한가요? 그때가 시작이고 그때가 그냥 끝인 거지.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눈치 갖지 마세요. 이걸 믿어요. 그 남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되게 조급해요. 네. 이 현실 세계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네. 집안에서도 좋아하지 않고 제가 아는 탈순 드신 작가님 계세요. 엄청나게 부유하세요. 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네. 그러다가 80 전까지 그렇게 사셨대요. 정말 미치게,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왜 며느리, 누구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대외적인 포장을 위한 어떤 위치, 이거에만 가려 나가신 거예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고 이런데 그거를 80까지 하셨대요. 80까지. 무려.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잡혀. 헤어져? 헤어지자 그래. 이제는 마음대로 작업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제 작업 어때요? 카톡도 굉장히 잘하세요. 카톡으로 그럼 일자가 안 지워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걸 보면 또 한마디 해야 되잖아. 그 일자, 그 시스템 아주 안 좋아요. 그것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눌러요. 보게 되면 한마디 하죠. 선생님 이러한 점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또 너무 열정적으로 반응하세요. 네, 당장 바꿔볼게요. 80 되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신 김유신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자주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조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네, 김유신 영웅대전 받고 있는 작가예요. 한국에는 자주 방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생소할 것이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서울시립미술관 개인전을 하던 와중에 박수근 미술관 레지던시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분 연세가요 90이 넘었어요. 아니 레지던시를 보통 젊은 작가들이 지원을 해요. 1년 동안 처박혀서 딱 거쳐박혀 작업하는 거예요. 거기는 박수근 미술관 딱 후보 지원자를 봤는데 90이 넘은 김유신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진짜 곤란했던 건 면접 비기였어요. 고충환 선생님하고 이찬영 선생님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끼리 얘기했다니까요. 선생님, 김희준 선생님 일어나면 꼭 들어오실 때 우리 다 일어나겠나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평론가하고 심사위원이라 하더라도 나이차가 얼마입니까? 그분의 경력과 우리의 경력은 그러니까 경력의 그 방향이 다른 거지 색깔이 다른 거지 엄청 어른이죠. 그래서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선생님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면 평상시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이럴까? 어떻게 해야 돼?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다 그냥 우야무야 됐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 다들 일어섰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박수근 미술관에 1년 동안 리더십 활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던 소회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랑또랑한. 무슨 말을 이렇게 또랑또랑할 수 있고 싶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고 어떤 편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작업했고요. 해가 질 때까지 작업할 겁니다. 저는 지금 나이는 많지만 저는 청년 작가들 못지않은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그것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건함이라는 거 있죠.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할 텐데 90세가 넘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달라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술가는 들었구나. 언제나 청년이고요. 언제나 새로운 곳을 탐하고요. 언제나 지적 결핍이 있는 거예요. 표현의 결핍이 있고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박수근 미술관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밤새 무탈해낸 뜻이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탈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일이기도 하란 말이죠. 그런 분인데 본인들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술가다. 확실히. 저런 건 본받아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시각에 한정되지도 않고요.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수행의 걱정을 두고 있고요. 조형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네. 그 의지와 태도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2시 24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사실 나머지 분들 제가 뭐 담대성의 문제 제 원고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5분만 남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꼭 넣고 싶었던 거는 초기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고유의 양식이 존재했지만 우리에게도 서양인의 관계 속에서 대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현대인으로서의 가능성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와는 연결이 됩니다. 실제 그렇죠. 특히 작품 속에 깃든 혹은 충분히 어느 민족 정서와 정신, 민족적 정신 이거죠. 못지않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 혼자 하는 독백을 넘어서 공히 잊지 말아야 될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제를 잊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화여성 작가님처럼 단체의 합의된 목소리,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좌표를 갖고 뚜렷하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각자의 예술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앞서 얘기한 독백을 넘어서 어떤 명제를 잇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합의된 목소리. 이게 단체 조직 기유거든요.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 만약에 저는 그냥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미어처럼 저렇게 정치화되는 단체라면 좋은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은 일을 만들어내는 단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 만나고 싶어요. 국회의원 뽑는 거 빡쳤습니까? 우리 예술가들이 무슨 돈이 많다고 장충체육관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어. 그게 뭐예요, 창피해. 그런 시간에 정말 안타까워.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야망? 좋죠. 예술가의 야망은 그런 세속적 야망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지식인으로서 옆에서 훌륭한 책사역을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정치에 말을 하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면 좋죠. 우리 미술인들도 국회의원 나와야 되고 행정가가 나와야 돼요. 다른 작가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그런 대로 변하고 좀 다르잖아요. 한국과 여성 작가들에서 받은 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많이 오신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냥 추정이 확실히 됐습니다. 급변하는 미술 흐름을 지시하되 그 속에서 발화하는 자체적인 발언이나 현 시대의 많은 다양한 시각과 개성이 존재하는 지중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일정한 단위적 공식임은 절대로 필요하고요. 한국화 여성 작가들을 비롯한 국내 대표적인 단체들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가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거나 학술적인 내용을 결합시켜서 뭔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짜고 전시를 이어가고 그리고 100명이 왔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어떠한 자극을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그 가치로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단체가 오늘의 이 모습을 오랜 시간 유지했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 좀 해주시고 감사했고요. 끝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우리 김주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 작가이자 미술교육 쪽에서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그냥 교육? 네.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아, 네.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한국화 용어의 정리입니다. 사실 동양나라 보시다가 일본이 일본화, 중국이 북화, 또 북한이 조선화로 부르면서 이제 한국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술 교육에서는 전통 미술이라고 전통 미술? 네, 아, 전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네. 한국화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관심의 정의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네. 한국인이 한국적 재료를 통해 한국적 철학을 그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저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과거와 현재를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화 용어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여성 작가회가 지금 우리 김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화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심도 있는 토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는 네, 또 있어요. 네. 네. 제가 한지라는 용어의 정립을 위해서 네.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최한수 선생님의 추사명품 안희준 선생님의 한국미술사 책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김홍도, 신윤복, 정선 이런 작가들의 전통 미술은 종이와 기본으로 표기가 돼 있었고 현대 한국화는 한지, 승지, 장지, 지동, 종이, 요철지 이렇게 작가가 쓰고 싶은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승지가 한지요, 장지가 한지고 종이가 한지는 아닙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이런 게 정립이 돼야 우리의 한국화의 정체성이 아까 말씀하셨듯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미술 비평을 하시고 이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 주셔야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용어와 그 재료의 특성과 또 전통적으로 전통 미술 그런 부분, 저 전통 미술이라는 용어가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뭐 저도 물론이죠. 근데 그거를 직접 행하시는 작가 선생님부터도 사실 여기에 대한 정립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 김규정 선생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고 저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용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혹시 질문? 네. 제가 네. 아, 네. 한국화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2000년도 초반에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을 몇 년간 했었는데 그때 가니까 거기에 서양화는 회화로 돼 있고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한국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모 하계실장이 예. 오광수 반장님 계실 때인데 그래서 그때 왜 한국화라고 지역적인 것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하고 서양화는 회화라고 하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그 동아일보에서 하듯이 회화 1, 회화 2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넓혀줘야 되지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회화라 그러면 옷 그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회화 그러면 그림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또 옷 그러면 옷으로 나오는데 이쪽을 갖다가 이쪽은 서양화는 회화라 그러고 우리는 한복이라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한복이라 그러면 저기는 양복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 네.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한국어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이 한국화라는 말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미술관에서 다 사용할 거고 대학에서도 한국화과로 분류가 될 거다. 그전에는 동양화과라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은 한국화를 우대해서 특별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현대미술관에서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회화 그러면서 그런데 회화에도 파나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양화로 한정해서 우리들의 시야를 오히려 좁혀주고 활동 범위를 좁혀주는 것 같고 어떤 그 한국화라는 틀에 우리가 갇힌 것 같다.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현대미술관에서 그리고 그거를 분류하는 걸로 얘기하자면 뭐 며칠을 해도 말이 끝이 없고 책으로 분류를 해도 몇 번이 될 수가 있다. 지금 현대 미술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한국화라는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는 게 2000년대 2003년 2000년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한국화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냥 한국화 여성 작가회 이렇게 모든 것을 한국화로 받아들이고 대학에서도 한국화과로 동양화 우리 때만 해도 동양화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육사학번이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국화과 뭐 그게 전국적으로 다 미술관이나 학교에서 통용되게 된 것 같아요. 그 한국화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네.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또 없어요. 자, 우리 한국화라는 용어부터 치고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은 한번 그 용어 체계가 정립이 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실 뭐 예우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국화라는 장르에 대한 그 인식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당시의 인식을. 근데 그거에 대해 만약에 어떤 상황에 놓이면은 지금 김진홍 선생님처럼 또는 김진홍 선생님처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이상하다. 왜 회화는 회화고 서양화는 회화고 우리는 한국화냐? 우리가 한국하면 저기 서양화라고 하는 게 맞고 양화라고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것도 평면이고 회화인데 여기를 한국화라고 하면은 오히려 선을 긋고 그 프레임에 가둬놓는 형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창작에 제한적인 요소가 되고 개념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겠죠. 특히 기관이라면.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상형 선생님.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문어체적으로 선생님의 그 생각과 사고를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선생님의 생각,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한국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거가 듣고 싶습니다. 그냥 한국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보다는요. 물론 이게 다 필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한국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한국화니 서양화니 조선이 일본이 사실 이거에 대한 규정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언론적으로는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쓰시는 단어들이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쓰임새가 많은 단어들을 많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의 단어만 갖고 있으면 그 하나밖에 쓰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모르면 영어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단어도 많이 알고 수어도 많이 알고 회화를 익숙하게 해본 사람들은 걔네들하고 그 문화의 동질감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귀속될 수가 있고 그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고 서로 교류가 가능해요. 미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느 하나에 정착하는 건 가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동시대 컨템포러리입니다. 이 씬에서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것도 컨템포러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많은 어휘를 갖고 있을 만큼의 풍부한 진료를 갖고 예술을 해보고 바라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동시대 미술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고요. 다 해체해라. 해체. 그러니까 스스로 가두지 말라. 회화니 뭐니 가둘 게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발언도 하고 표현 매체에 제한 두지 말고 왜? 당신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예술가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거 아니냐. 왜? 당신이 하는 일 때문에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근데 내가 쓰는 어휘가 한정적이라면 그 물결을 못 만듭니다. 이거예요.